안녕하십니까. 코리아 비전 토크 대담 프로를 맡은 사회자 이희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담에 참석한 이상준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상준 회장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상준 회장님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예, 오래간만에 가족들하고 명절을 보내게 돼서 더욱 의미 있게 보냈고요. 예. 또 사회자님께서도 즐거운 명절 되셨습니다.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젊은이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담 프로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이슈비츠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는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37세의 나이에 끌려 들어가서 3년간 정말 지옥을 경험했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을 저술을 했습니다. 네.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 영어 타이틀은 Man's Search for Meaning 그랬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그 사람이다. 이래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왜 그런 책 제목을 썼나 했더니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갈 때 가족들하고 같이 잡혀갔습니다. 근데 수용소에서 가족들하고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렇게 지내면서 무지무지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노동을 하고 과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면서 그가 한 가지 잡았던 질문이, 내가 이렇게 고통에서 이겨내고 고통을 당할수록 나의 가족들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스스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 3년을 이겨냈는데 사실은 들어가자마자 그의 가족들은 이미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았으면 아마 이 사람이 삶의 의미도 잊어버리고 아마 거기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와서 이분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의 전체적인 주제는 삶의 목적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목적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그 내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의미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제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 테라피, 삶의 의미를 찾아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극복하게 하는, 그래서 세계적인 권위자가 됐죠. 의미치료, 로고 테라피. 그래서 92세까지 살 동안 그분은 많은 인생의 고통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목적을 찾아가도록 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너 삶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쉽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혼동이 되고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생 7학년이 지나신 우리 회장님 입장에서 젊은이들에게 정말 삶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씀 하신다면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이 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주어진 환경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전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목적이 그 다를 수는 있어요. 또 시대적으로 그 목적 의식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 그거는 나이가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또 어떠한 환경에 있거나 그 의미 자체의 근본이 다르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목적을 갖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그 만물, 심지어 생명이 없는 무기체까지도 이 지구를 형성하고 우주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거기에 주어진 그 자리에 있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물며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앞으로 우리가 요즘 같으면 저희 나이 때는
그 평균 수명으로 봐가지고 60, 70까지 살면 참 많이 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90 정도 사는 건 누구나 살 수 있다고 희망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지나면 100살 이상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만물의 영양으로서 이 100년이라는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의미를 스스로 갖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내가 살아있다는 어떤 이 이유 또는 살아있다는 인식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세상에 온 이유도 모르고 또 그 이유를 살아있다는 인식도 못한다면 그 10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무가치하지 않겠나. 그래서 목적 자체를 내가 정의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젊은이들이 각자 지금부터 자기 스스로의 삶의 목적을 정할 필요는 있다. 그래야 앞으로 100년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가치 또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 의미를 이 실현하기 위해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노력도 할 수 있다. 목적이 없으면 열정도 가질 필요가 없고 노력을 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최소 90살까지 길게는 100년까지 그 삶을 위해 가지고 각자의 그런 목적을 설정하기를 공고를 드리고 그 목적은 이런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는 뭐냐면 최종에 내가 90살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할 때 그 순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참으로 덜 후회할 수 있느냐 인생을 사는 거에 대해서 또 내가 살아온 과거의 시간들이 추억들이 아름다웠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적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목적을 통해서 신의 섭리에 맞추고 또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공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 인생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있죠. 인사동에 찻집도 있는데 저는 그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정권의 피해도 입어서 많은 고문도 당하고 그런 분은 세상을 하직할 때 에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말 그 사람의 삶을 볼 때 그런데 그분이 써낸 시는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정말 멋진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산전수전 겪은 게 단순하게 다 아름다웠더라라고만 하는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의 그 모진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것을 어떤 애티튜드로 보느냐 하는 그의 인생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여건 하에서 어떤 사람들은 헬 코리아라고 부르짖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코리아는 지상 낙원이다.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다. 똑같은 환경. 그래서 아마 그것은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 나의 삶의 의미가 뭔가, 나의 존재의 의미가 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삶의 이 혼란 풍파 때문에 그렇게 뒤집어지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삶의 의미가 뭔가, 나의 삶의 목적이 뭔가를 깊이 고민하고 또 선배들이나 친구들이나 스승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목적을 각자에 맞는 목적을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러면 목적과 목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좀 애매모호하고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회장님께서 삶의 의미, 목적과 또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의 여러 가지 목표, 이거를 좀 젊은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경험에서 우러나는 비유를 사용하셔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적정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후의 가치, 그거를 우리는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 각 여건들이 충족될 수 있는 계량적인 수치, 이를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90살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90년이 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서 어느 날 90살이 되면 성취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과정이 있어야서 설치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90살까지 그걸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내가 첫 번 10년 동안은 90살에 달성할 목적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겠다. 또 그 다음 10년은 무엇을 또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쌓여져야 90살에 가서 내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정한 어떤 가치를 쟁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10년 단위로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동안에는 이 중고등학교까지 많은 책을 읽어서 나의 어떤 가치관과 나의 사상을 정립하겠다. 또 20대 10년은 내가 앞으로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내가 외국어를 한 개를 하겠다든지 2개를 달성하겠다든지 3개를 하겠다든지. 그럼 요즘 같으면 영어는 세계 공동어고 또 중국어는 13억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럼 영어하고 중국어 이 언어 2개를 내가 이 20대 10년 동안 확보를 해야 되겠다. 30년이 됐을 때는 지식만 가지고 이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또 지혜롭게 만들어야 되고 다듬어야 되니까 30대 10년은 내가 기초적인 경험을 쌓는 시기로 하겠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다양하게 또 이 말하자면 농도 짙게 효과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어떤 기회를 찾아서 그 기회를 가지고 내가 경험을 쌓고 나의 지식을 좀 더 성숙시키겠다. 이런 이 단계별 어떤 또 목표를 정해야 그걸 달성해 가야 그게 궁극적으로 90살 됐을 때 내가 성취하고 싶은 고지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내가 목적과 목표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봅니다. 네, 아주 적절한 비유로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목적이라 하면은 삶의 의미, 존재의 가치, 그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큰 고리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한 연령적으로 시대적으로 장단기에 크고 작은 목표가 각각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준 회장님은 우리 샐러리맨, 소위 샐러리맨으로 시작하셔서 30대 후반서부터 이제 경영자의 자리에 오르시기까지 그렇게 자리에 오르기까지 남다른 참으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지 그게 일확천금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는 인생의 어느 시대에 그런 큰 목적을 정하셨고 내가 단계별로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뭐 어떤 고생이 있어도 내가 이런 소기의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하겠다. 그것이 또 어떻게 성취로 보상을 받았는가. 그 경험을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오늘의 삶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때 사실은 이 고전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엔 서구의 근대 철학, 현대 철학자들의 책들도 많이 읽어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체험적이 아니라 그런 선현들의 사상을 통해 가지고 나의 사상을 다듬어 왔죠. 그리고 사실 그때에 성경도 구약에서 신약까지 2번을 읽어봤습니다. 내가 그때 무슨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고 성경이라는 것이 가장 오래된 문헌의 하나고 그리고 또 서구 영어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준 거고 그래서 그걸 읽음으로 해서 내가 서구 철학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쭉 오면서
어떤 그런 현명한 삶을 살게 된 그런 과정을 좀 알고 싶다 해서 2번을 읽었습니다. 네. 평생에 제가 성경을 그 구약서 신약까지 통독을 한 거는 3번을 읽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성경을 통해서도 많은 제가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중심으로 한 철학자들과 그 고전 책들에서 표현하고 있는 사상과 이념을 수렴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 속에는 뭐냐면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예, 저는 성경 철학, 성경 속에 있는 신앙적으로 얘기 안 하고 이거를 종교 철학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성경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엑기스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용서와 사랑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응집돼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나 이외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감동을 갖게 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감동이 바로 나의 감동이 되지 않냐. 네. 그럼 내가 1000명에게 감동을 주면 나는 천만큼의 감동을 내가 얻게 되는 거고, 네. 10,000명에게 감동을 주면 그 10,000명의 감동을 내가 한 가슴에 안게 되죠. 그래서 내 일생의 마지막에 가장 큰 성취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모든 감동을 내 가슴에 안겠다. 네. 이것이 그 내가 궁극적으로 성취하고 싶은 그런 그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또 그걸 위해서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네. 또 이렇게 그 뭐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나의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 해가지고 그 나눔을 통해서 상대가 얻은 감동은 바로 나의 감동이다. 네. 이런 생각으로 그걸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제가 그 10대, 20대에 나름대로 기초적인 건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더 확고히 한 거는 이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더 확고히 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한전에 제가 입사를 했어요. 그 60년대에 정말 그 직장이 없다는 이제 그런 그 이 시대에 지금 청년들이 실업이라는 거는 그때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때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20%라면 그때는 반대로 취직률이 20%였다 이거죠. 네. 이제 그런 시대에 한전에 갔는데 한전에 가서 보니까 그 한전 매뉴얼에 내가 어떤 자리에 앉으면 하루에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문서로. 네. 그러고 그 이상 일을 하면 또 남의 영역을 침범하니까 월권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만 하면 하루에 2-3시간 하면은 모범 사원입니다. 그러한 그 나의 삶을 어떤 안정된 직장 속에서 노후가 보장되는 것만 가지고 내 인생을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전에 한 1-2년을 근무하니까 그게 눈에 띄어요. 그 눈에 띄어서 이렇게 내가 계속 내 인생을 이 매뉴얼에 있는 이대로 또 여기 보이는 내가 정년 퇴직하면 퇴직금 얼마 받고 노후에 어떻게 살 수 있고 이게 너무 그 나 스스로가 답답하고 갑갑해서 그 당시 한국 최고의 직장이라는 걸 4년 반 만에 과감히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계장 진급을 할 때였는데 초급 간부 진급이죠. 근데 초급 간부 진급을 하면 더 생활이 안정되니까 내가 그거를 떨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진급 직전에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냥 뭐 갈 곳도 안 정하고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내가 그 택한 직장은 그 당시에 이제 한전에서 제가 1년 반 후부터 컴퓨터를 해가지고 한국 최초의 이 컴퓨터, 한국의 그런 초기 단계, 이 통계청 다음에 한전이 들어왔는데 그 컴퓨터 요원으로서는 이제 제일 선두 멤버죠. 은행이나 예를 들어서 뭐 이 대한항공 이런 데에서는 이제 스카우트를 막 해갈 때입니다. 월급을 뭐 2배까지도 더 주고 직장도 프로모션 해주고 그런데 저는 한전에서 안정된 직장이 나의 인생에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 안정된 직장이
궁극적으로 나의 어떤 인생의 성취를 하는 데 있어서 결코 이 안정된 만큼 그 성취를 안정시켜 주는 건 아니다. 네. 보장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나를 더 단련시키고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많은 그런 어떤 도전할 기회를 주는 직장을 택해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쭉 찾아본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삼성하고 대한교육보험, 일본의 또 보험회사 하나가 그 한국에다가 이 최초로 컴퓨터를 비즈니스로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거기 가면 내가 초창기 회사니까 많은 기회가 나한테 있을 거고, 네. 나를 시험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찾아가 사장님 만났는데, 그 사장님께서 내가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자네를 못 뽑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네. 왜냐? 그 당시에 나 같으면 월급을 2배씩 주고 뭐 진급도 시켜줘가지고 오라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내 발로 찾아가서 초창기에서 일을 하겠다는데 안 뽑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네. 저를 못 뽑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4년 반 동안 한전이라는 직장에서 그 일을 했으면 그 한전의 좋은 환경, 안정된 환경 속에서 생활 습관이 몸에 뱄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 와서 한 달만 있으면 당신은 못 배우고 사표 내고 나간다. 네. 그러면은 나는 젊은 사람이 직장을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자긴 또 사람을 채용했다 나가니까 또 그런 인사관리에서 손실이 오고, 그 둘이 다 손해를 보니까 그만 더 없는 걸 하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젊은 나이에 찾아갔다 참 황당했죠. 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마음을 가다듬어서 그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지금 한전이 좋은 직장이라고 그러는데 한전보다 더 좋은 은행에서도 그 스카우트를 하겠다고 하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음 하는 회사에 사장님을 직접 찾아와서 제가 아무 조건 없이 그 와서 일을 해달라 그러면 제가 나이는 젊지만 저 나름대로 각오가 있어서 왔습니다. 네. 그러니 그 한 석 달만 일을 해보십시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제가 후회를 하고 나가더라도 사장님이나 회사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네.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규정대로 복급받고 여기에 규정대로 직책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 또 한참 생각하시니 그거 한번 해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직장을 택해서 거기서 그날부터 밤을 새우는 일을 했습니다. 네. 밤을 새우면서 일을 하고, 요즘도 뭐 컴퓨터 계통에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 야근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일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엔 더 심했죠. 근데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에게 주어지고 한전에서는 2시간, 3시간만 일하면은 모범사원이 되는데 여기는 밤새도록 일할 기회를 주더라 이거죠. 그거를 그 말하자면 혹사다, 착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생각에 따라서 혹사가 될 수도 있고 착취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젊은 나이에 내가 밤샘을 해서 해야 되는 과제가 나한테 주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나의 능력을 그걸 통해서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내가 이게 내 능력이 100인데 이 일이 능력의 150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 일을 극복을 해내는 순간에 나는 능력이 100에서 150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일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어떤 선배가 내 능력이 100인데 내 능력을 80%만 발휘하면 되는 프로젝트를 준다면은 그 프로젝트를 끝나고 나면 난 20만큼 후퇴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를 굉장히 마음으로 말하자면 만족하게 받아들이고 뭐 정말 그걸 통해서 제가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능력을 키워왔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그 사장님을 참 잘 만났어요. 그래서 초창기 회사니까
요즘 중소기업 안 가려고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게 삼성과 대교가 대한교육보험이 투자를 했어도 말하자면 소기업이었습니다. 그 한전은 직원이 그 당시만 해도 10,000명이 넘는데 이 회사는 전체가 150명이에요. 한 과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외형적으로 규모가 크다고 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다. 그 작은 기업에 갔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시련을 겪을 수 있는 과제를 내가 할 수 있었고 그 과제를 통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단련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중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장님하고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제를 놓고. 그 사장님이 나보다가 그 당시에 10년의 더 나이가 드신 분인데 그분의 그분을 내가 직접 접함으로 해서 나는 10년을 살아야 그분의 경험을 내가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직접 대하니 그분이 자기 경험에 의해서 나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고 또 일에 대한 지적도 하고 또 야단도 치고 그러니까 나는 그 사장님을 빨리 쫓아가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내가 하게 되고 지금 사장님은 나보다 10년이 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신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내가 야단을 맞는 거다 이거죠. 그 내가 사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으면 그럼 사장님한테 칭찬을 들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고 그게 한 5년을 그렇게 훈련을 하니까 내가 결제를 가지고 들어가면 사장님이 보지도 않고 사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믿으시는 거죠. 나의 능력을 믿으시니까 사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당시에 내가 갔을 때가 32살이고 그분은 42살이었어요. 그럼 5년 후에 37살 때 내가 그렇게 되니까 나는 42살까지 갈 필요가 없이 경험에 대한 5년을 나는 단축해서 버는 거죠. 내 능력을. 이제 그렇게 젊은이들이 어떤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들을 나에게 긍정적으로 보고 그곳에서 내가 배울 것이 있다고 찾아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아주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더 보다 많은 지혜와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이 말을 젊은이들하고 하고 싶고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얻은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 이렇게 사회에 나오면 많은 경쟁들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경쟁을 자기 동료들하고 합니다. 또 아니면은 그저 우회 차장 부장, 이렇게 과장하고 해요. 그런데 심지어 아주 뭐라 그럴까, 능력이 보채는 상사들은 부하하고 경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망치로 머리를 두드린다고 그러죠. 나오지 못하게. 그게 이제 뭐냐면 결국은 상사가 부하하고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젊은이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쟁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지 마라. 그 경쟁은 자기가 10년 후에 어디에 가 있을 건가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스스로와 경쟁을 해라. 내가 지금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더 치열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하라 이거죠. 사람과 경쟁을 하게 되면 사람도 손해를 보고 나도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라는 것은 내 상사라 그래봐야 얼마나 실력이 더 있겠어요. 또 동료와 경쟁을 하면은 내가 먼저 승진을 하면 동료에게 상처를 줘요. 그리고 부하를 견제를 하는 사람은 그걸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내 목표와 경쟁을 하는 데는 누구에도 상처를 주지 않고 더욱 치열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이 이제 이 임원에서 CEO로 이렇게 달성을 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걸 깨달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업사회에 와서 경제계통의 기업사회에서 일을 하는 나는
큰 회사의 CEO가 돼야 되겠다. 왜 CEO가 돼야 되느냐? 큰 회사에 가면은 조직이 있고 사람이 있고 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과 사람과 자금을 가지고 나는 내가 추구하는 이상을 추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혼자 하는 거하고 이 조직의 많은 인재들과 자금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하고는 생산성이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CEO라는 높은 자리에서 명령을 하기 위해서 권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궁극적인 이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조직, 그다음에 인재, 자금이라는 수단을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CEO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아침에 나올 때는 거울을 보고 이상준이 너는 뭐 10년 후에 CEO가 돼야 돼. 또 저녁에 들어가서는 잠자리 눕기 전에 잠자리에 누워서 5분간 너는 10년 후에 CEO가 돼야 돼. 일종의 이것은 자기 최면인 동시에 나의 어떤 목적 의식, 목표 의식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반복함으로 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내가 10년 후에 CEO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지? 어떤 조건을 내가 갖추어야 되지? 이거를 자기 스스로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하는 사람하고 10년 후에 너는 CEO가 돼야 하는 사람은 그래 네가 CEO가 되겠다는 목적을 가졌다면 목표를 가졌다면 그걸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 너는 뭐 예를 들어서 영어를 뭐 토플 1000점을 맞아야 돼. 아니면은 중국어를 할 수 있어야 돼. 또 아니면은 경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또 많은 사람들과 사귀어서 그 자리에 갔을 때 주위로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협조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도 만들어야 돼.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생각하게 되고 생각을 하면 행동하게 되고 거기에 더 열정이 나오게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38살에 그 회사의 최초의 임원이 됐고 그 이후에 삼성을 거쳐서 또 더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대기업의 CEO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50 중반에는 내 사업을 이제 독립 사업을 설립해가지고 사업체를 설립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지금은 이제 무슨 뭐 경영 이익을 낸다, 회사를 더 돈을 번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이제까지 쌓아놓은 나의 여러 가지 자원과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궁극적으로 설정했던 사랑을 베푸는 일,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감동을 얻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고 그 과거에 그러한 나의 목적 의식, 목표 의식과 그걸 통한 많은 경험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또 능력과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나눴는데 정말 삶의 목적이 무언가를 심지어는 어른들 가운데도 생각하지 못하고 나이가 먹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그저 만족하고 그거를 자기의 또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지 몰라도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공무원이 되기 위한 게 삶의 목적이라 하면은 좀 너무나 젊은이들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그거 공무원 생활에서 월급 받는 게 삶의 목적이다. 이거는 하나의 작은 목표,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삶의 목적이다 하면은 참 그거는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 이상준 회장님께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도전적이고 아주 진취적인 그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인생의 연령대 시기마다 또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편안한 삶도 과감하게 포기를 할 줄 아는 그런 도전 또 거기에 따르는 성취욕을 이렇게 맛보시면서 저는 가장 저에게 와닿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얼마나 경쟁 시대입니까? 같이 입사를 했어도 어떤 사람은 진급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사원으로 머무를 수 있는데 그러면 동기들끼리도 경쟁이 있고 심지어는 자기 상사하고도 경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인간관계 누구 하나 죽이고 내가 인정받아서 차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경쟁은 10년 후에 미래에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자기 자신과 경쟁을 하라. 저는 이게 오늘 처음 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삶의 목적이 내가 있었는가 하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상준 회장님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또 소기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다루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해야죠. 그리고 그게 잘못됐으면 다시 궤도 수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준 회장님 모시고 회장님의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인생의 의미가 뭔가, 인생의 목적이 뭔가, 그리고 그게 정해졌으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 나이에 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을 이룰 것인가를 그 비전을, 그림을 그리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진취적인 삶의 자세,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담 프로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